안녕하세요. 김정연이라는 여자입니다. 올해 65세가 되었지요. 가장 저는 살면서 후회가 되는 것이 완벽한 제 편을 만들어 놓지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제 혈육밖에 없지요. 부모, 형제, 자식, 그 중에서 제일 끈끈한 것이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인데, 저는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른 가족들 챙긴 탓에 결국 제 앞가림을 못해서 혼기를 많이 놓치게 되었고, 뒤늦게 결혼을 했지만 애 없이 이혼을 해서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혼한 후에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에는 홀로 서기를 결심하며 단단해지려 했었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더 거칠고 삭막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인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45살에 첫 결혼을 해서 50대 초반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무엇보다 마음의 허전함이 컸습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방법을 몰랐습니다. 가족이 없는 삶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전 남편과 아이 없이 이혼을 했고, 아이가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었겠죠. 저도 전 남편도 문제가 없었지만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운명이라며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가끔씩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를 가졌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며 현실에 익숙해지려 노력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을 걷다가 문득 낯선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기사식당이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곳인가 아니면 새로 생긴 곳인가, 기억을 더듬어가며 나는 그곳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예상컨대 간판이 낡아 보이는 걸 보니 새로 생긴 곳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듯한 낯선 느낌이 들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허름한 나무 의자와 낡은 테이블들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때 묻은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저쪽에는 신문을 펼쳐든 기사 아저씨들이 몇몇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로 안을 둘러보며 망설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작은 공간이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혼자 오셨나요? 주방 안에서 나오던 중년 남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식당 주인으로서 손님한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었지만 왠지 제 마음에 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 나는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뭘 드릴까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배가 고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메뉴판을 한참이나 바라보았고 주 메뉴가 국밥인 것을 안 저는 끄덕였습니다. 네, 국밥 주세요. 그렇게 국밥 한 그릇을 기다리며 나는 이 작은 기사식당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정감 있는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쇠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반찬으로는 갓 담근 듯한 배추김치와 아삭한 깍두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남자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그는 주방에서 서빙까지 도맡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선이 굵은 얼굴과 다부진 체격이 마치 전직 운동선수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조심스럽게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국물은 깊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맛이 괜찮으세요?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처량해 보여서 그런지 그는 제 앞에 있으면서 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정겨워 보여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물이 참 깊네요. 직접 끓이세요? 네, 매일 아침 사고를 우려요. 손님들이 다 기사님들이라 든든하게 드셔야 하거든요. 그 사람은 자랑스럽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국밥을 한 숟갈 더 떠먹으며 그 사람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기사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벽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한쪽에는 손때 묻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곳곳에 오래된 정이 배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원래 먼저 식당에서 말을 붙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보니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여기 식당 오래되었나요? 자주 걷는 길인데 제가 유심히 안 봤었나 봐요. 아버지가 시작하셨죠. 제가 그 가게를 이어받았고 지금 아버지랑 같이 한 것까지 합하면 30년 넘었어요. 아버지는 음식 솜씨도 좋고 운영도 잘하셔서 손님들이 넘쳐났는데 저는 열심히 하는데도 부족하기만 하네요. 그 사람은 허허 쓸쓸하게 웃고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절을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30년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사람은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오래된 곳이라 그런지 처음 오신 손님들도 금방 익숙해지시더라고요. 나는 다시 국밥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이곳에서 따뜻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지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누군가와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들이었고 하나같이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듯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님, 늘 먹던 걸로요 하고 외치자 남자는 능숙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연스레 그의 손길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분주하지만 정리된 동작,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식처 같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속이 든든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일어섰고 혼자 일하는 그 사람이 바빠 보여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혼자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한 명 정도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또 오세요. 그는 바쁘게 카운터를 떠났고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그의 말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보니까 밖에다 주방 아주머니 구한다고 적혀 있기는 하더라고요. 붙여놓은 지 오래됐는지 종이가 덕지덕지 더러워져 있기는 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니 그 말이 꼭 나를 향한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단순한 하소연이었겠지만 요즘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던 내게는 이상하게도 깊이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부터 이 식당이 주는 따뜻한 분위기에 끌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쉼터 같은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그 남자의 모습, 낯설면서도
어딘가 정겨운 이곳이 어쩌면 내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혼자인 삶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면서 그 외로움을 조금 덜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고민 끝에 나는 다시 그 기사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찾은 기사식당은 여전히 따뜻한 국밥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쁘게 움직이던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기억을 했던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겨주니 어쩐지 기분이 좋아졌고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안쪽 자리로 향했습니다. 네, 그냥 국밥이 생각나서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서비스로 반찬을 더 드릴까요? 그 사람은 다시 주방으로 가서 능숙하게 국밥을 준비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주방에서 언뜻 비춰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은 부지런했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밥을 내오고도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다시 서빙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국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운영하시는 거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뭐 이제는 익숙해졌죠. 하지만 저도 가끔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싶어요. 일은 힘든 건 둘째치고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심심하잖아요. 그 사람은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며칠 동안 고민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침 저도 일을 힘들어서 쉬고 있던 찰나였는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정식으로 일하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돕는 정도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왠지 마음이 끌렸기에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네? 손님이요? 그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일이 되니 괜히 말했나 싶었고 어째야 할지 주춤거렸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냥 저도 요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밥 먹으러 오는 김에 간단한 일이라도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그 사람의 난감함이 느껴졌습니다. 쉬이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는데 어쩐지 무안하더라고요. 괜히 섣부르게 얘기를 했나 그냥 지금이라도 농담이었다고 얘기할까 했는데 그 남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은 설거지부터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사장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고무장갑을 낀 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상치 못하게 작은 기사식당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고 국밥 냄새가 그 어느 때보다도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언뜻 그 남자가 손님을 맞는 것을 보고 저는 뭔가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변화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고독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고 내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식당은 점차 바빠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함께 일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죠. 처음에는 서툴렀던 내 손길도 어느새 익숙해져 갔고 주방에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면 보다 능숙해진 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법 잘하시네요. 속도도 빨라지고 좋아졌어요. 이렇게 칭찬해주면 웃었는데 별거 아니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보람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둘 다 녹초가 되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늘 먼저
내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너무 오래 서 있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일이 힘들지는 않아요? 아니요, 그럭저럭 할 만은 해요. 손이 고우신 걸로 봐서 힘든 일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전에는 그냥 사무직 했었어요. 아, 이런 일이 처음이셨구나. 그래도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해요. 손님으로 오셨다가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저는 참 좋네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래오래 함께 일해요. 사장의 사소한 배려가 어쩐지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걱정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는 시간도 점점 특별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난 후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며 챙겨두었던 반찬들을 꺼내고 가끔은 배달 음식도 시켜 먹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도 저처럼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고 부인하고 이혼 후 자식들 3명이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대학 갈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저보다는 나은 인생이다 싶었어요. 그 사람은 자식들을 책임져야 하니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다 힘이 될 자식들이니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언제 한번 가게를 찾아왔는데 다들 사춘기여서 예민할 텐데도 밝고 인사도 잘하고 의젓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남매들이 하나같이 다 긍정적이고 착하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셋째인 막내딸이 자기가 직접 만든 쿠키라고 제 것까지 챙겨다 주었는데 그게 한없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10,000원을 쥐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뭘 이런 걸 주냐고 했지만 너무 예뻐서 주는 제 마음이니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딸내미가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좋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혼 후 한동안은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스스로 벽을 쌓고 혼자가 익숙해져야 한다고 되뇌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스스로를 나무랬습니다. 식당에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당연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혼자 밥을 먹을 때보다 그의 앞에서 수저를 드는 순간이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내게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밤에 걸어가시니까 추울까봐요. 손난로였습니다. 봉투 속에서 느껴지는 미지근한 온기가 밤 공기 속에서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나는 웃으며 물었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손 시려울까봐요. 선생님이 혼자 사시는 거 왠지 신경 쓰이거든요. 그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손난로를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 기분이 들었죠. 식당 문을 나설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조심히 가세요라는 말이 서로가 너무나 아쉬웠고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하는 시간, 가게 문을 닫고 나누는 대화, 그리고 이런 작은 배려까지 마치 둘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듯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은 용기 내어 제게 마침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봐도 부부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 한번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볼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날들이 더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과 연이 되어서 부부로서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갔습니다. 식당 건물 2층은 크지 않았지만 둘이 지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고 하루를 마치고 그곳에서 마주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의 생활 방식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내려 내 앞에 두곤 했고 나는 그가 좋아하는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역할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역시도 제 손으로 밥 해먹이면서 다 키웠고 자식들 역시 저를 잘 따랐습니다. 몇 번 전에도 식당에 찾아와서 만나긴 했지만 이제 계모가 되었으니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녀석들은 예나 지금이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건데 맛이 괜찮을까요? 그 사람 딸이 그 사람과 결혼한 내게 편안하게 엄마라고 부르며 직접 만든 음식을 내 앞에 내밀었을 때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음식을 집어들고 맛을 보았습니다. 유경이는 정말 솜씨가 좋구나.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 고마워요, 엄마. 다음에는 더 맛있게 모양도 내서 만들어 볼게요. 아직 모양 내는 건 익숙치 않나 봐요. 잘 안 돼요. 맛만 좋으면 되지. 너무 고마워, 신경 써줘서. 딸이 엄마 챙기는데 신경 써줘서 고맙단 말이 뭐예요? 당연한 거지요. 이제 우리 한 가족이니까 편안하게 잘 지내요, 엄마.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고 딸에게 정말 너무 많이 고마웠던 게 저는 조금이나마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3명은 정말 다 잘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둘째 아들도 대학을 졸업해서 여행을 워낙 좋아해 가이드가 되었지요. 딸내미는 아빠를 닮아 손이 여물어 제과제빵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도 내 자식들은 이 국밥집을 이어받을 사감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각자 좋아하는 꿈을 이루니 아쉽지만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명절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했고 명절이 끝나면 다 같이 근교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의 친척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었고 나는 그런 변화가 기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1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렀고 매 순간마다 분명 소중했으나 여전히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 믿었지만 그 한 가지가 매번 마음에 걸렸지요. 자식들도 나를 엄마라고 다 인정한 부분이었고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주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우리는 부부였고 사실혼 관계였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지라 내내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은 맞았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늘 웃으며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제일 많이 댄 핑계는 아무래도 자식들이 마음에 걸려서라고 이유를 댔으니 처음에는 저도 그냥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지만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이 돌아오자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왜 그렇게 미루는 거예요? 10년 동안 부부로 살았음 이제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아요? 저는 기다리다 못해 자존심도 모두 다 내려놓고 속에 꾹꾹 참고 있던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단둘이 있는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묻기로 했지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결혼한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10년 동안이나 기왕 같이 살았는데 그냥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하게 지금처럼 아끼면서 배려하면서 살면 되잖아. 혼인신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그래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좋잖아요. 남자는 모르겠지만 여자는 그래요. 당신 설마 나 못 믿어서 그래? 내가 혹여나 다른 허튼 짓 할까봐? 아니요. 내가 당신 10년을 봐왔는데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건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왜 그래? 당신이나 나나 이팔 청춘도 아니고 이제 황혼기에 들어가는데 그깟 법적인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어. 서로 믿으면 그걸로 된 거지. 하지만 그래도 혼인신고는 이제 와서 혼인신고하는 거 아무 영향가 없는 거야. 당신이나 나나 인꼬부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 정하고 싶으면 나중에 기회 될 때 합시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싫어. 괜히 상대방 옥죄는 것 같고 못 믿어서 구속하는 것 같고. 일단은 알았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혼자만 믿고 있는 걸까? 나는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그에게도 같은 의미일까? 왜 이렇게 혼인신고라면 한사코 거부하는 건지. 나이 들었지만 저도 여자라고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믿고 싶었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 쌓은 정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 말이지요. 그 사람은 그 후에 제가 불안하지 않게 더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항상 좋은 것 있으면 저부터 챙기고 든든한 울타리 노릇을 했지요. 그것을 보고 굳이 법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다정하고 살가운 남편인데 남편 말 맞다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과 부부인 걸 다 아니 법적으로도 사실로는 인정받는다고 했으니 크게 연연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신고를 하자고 조르다가는 그 사람 마음마저도 잃을 것만 같았고 두 번째 결혼만큼은 실패하기 싫었던 저는 그 사람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일은 일단 하지 않기로 접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말소리까지는 듣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금 이 순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평안한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날인가 저희는 점차 나이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히나 건강을 잘 챙기면서도 일을 열심히 했고 부지런한 남편을 따라 저도 정신없이 장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랑또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날 때 무언가 평소와 달랐을 때부터 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씻고 나서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그냥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라며 건조기 안에 있던 빨래 수건을 얼굴에다 닦아주었지요. 여보, 수건으로 안 닦고 왜 그냥 나왔어요? 그러게. 욕실에 수건을 못 봐서. 아니, 수건이 없으면 가져다 달라고 해야지. 바닥 원멍이라고 물 떨어지면 질색하는 양반이 어떻게 물기도 안 닦고 나왔어요. 그렇게 됐어. 나이 들어서 묻어내지나 봐. 이리 수건 줘. 내가 닦을게. 남편도 순간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한 게 느껴졌지만 이내 나이가 들어서 전에 있는 까칠함과 예민함이 묻어내지는 거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상한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침부터 차키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한참 찾았고 늘 놔두던 자리가 있는데 당신답지 않게 왜 아무데나 놨냐는 말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당신 먼저 출근해서 가게 오픈 좀 해줄 수 있어? 나 좀 오늘 피곤해서 조금만 더 눈 붙이고 갈게.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괜찮아. 요새 새로 메뉴 개발한다 어쩐다 해서 좀 피곤했나 봐. 좀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얼굴이 많이 까칠하긴 하네요. 그래요. 오늘 내가 오픈할 테니까 좀 쉬다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하루 쉬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고마워 임자. 내가 당신 덕분에 참 든든하다. 무슨 복이 많아서 늙음악직하게 당신처럼 좋은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혼인신고도 안 하면서 말은 참으로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 전부였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밉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자식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알게 모르게 내가 자식들 친엄마가 아니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해서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만 정작 자식들과 제 사이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특히 셋째 딸이 딸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살가워서 저와 같이 친모녀처럼 미용실도 같이 가고 피부과도 같이 가면서 저를 잘 챙겨주려 했고 첫째, 둘째 아들도 어디 다녀오면 꼭 제 건 챙겨서 좋은 걸로 사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첫째 아들이 승진했다고 자기 와이프 명품백 하나 사주면서 저도 생각이 났다면서 와이프 명품백이랑 그 비싼 것을 똑같은 것을 사주었거든요. 비록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효심지극하게 저를 챙기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제 친자식들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단지 남편만이 딴 생각을 해서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 내심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자식들 챙기는 책임감이라든지 심적으로 뭔가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제게 너무나도 과분한 남편이었으니 말이지요. 제가 오픈을 하고 장사 준비에 돌입했고 한참 바쁜 점심시간 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하다가 혼자 하니 손님 받으랴, 계산하랴, 요리하랴, 서빙하랴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손이 바빠 주문도 까먹고 실수 연발이 되었을 때 괜히 가게 두가 되지 않을까 머리가 혼란스러울 무렵 다행히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적절한 때 나타난 남편은 구세주로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가 어쩐지 좀 멍해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사장님, 마침 오셨네. 사모님 혼자 바쁘실까봐 주문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수육 하나 추가해 주세요. 사장님 뭐 하세요? 주문 안 받으세요? 오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근데 방금 뭐라 말씀하셨지요? 수육이요. 수육 2인분만 추가 달라고요. 수육. 단골 손님의 익숙한 주문이었는데 그 사람은 멍하니 서 있다가 주방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수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님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능숙하게 준비했을 텐데 그날따라 동작이 어딘가 엉성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침 그 사람의 말 맞다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1시간이면 후딱 장을 보고 올 사람이 무려 3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누구랑 새 나갈 사람이 아니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새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하네. 늘 가던 시장인데 방향을 못 찾겠더라고. 몇십 년째 늘 가던 시장이었기에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시장을 3시간 동안이나 헤매다니 무엇보다 장 보러 간 사람이 손에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했고 남편이 뭔가 심상찮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남편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되물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요? 아니, 길을 잃었다기보단
그냥 순간적으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보. 그럼 당신 장본 물건은 어디 있어요? 어? 아, 내가 장본 물건을 어디다 두고 왔지? 분명 손에 쥐고 있었는데. 아까 분명히 갖고 왔는데. 남편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상태에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티를 내기는 그래서 애써 웃으며 남편을 다독거려 주었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저도 가끔 아는 길에서도 멍해질 때 있어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그치? 그렇겠지? 요즘 내가 왜 이러나 몰라. 꼭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느낌이 들어. 나이가 드니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 여보, 혹시 우리 가게문 하루만 닫고 병원 한번 가서 검사 받아 볼래요? 그러자 남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더니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가게 문을 하루 닫으면 매상이 얼만데. 나이 들어 건망증 생기는 거 당연한 건데 뭘 돈 들여서 병원식이나 가? 검사비도 비쌀 텐데. 우리 그런 돈은 있잖아요. 일단 한번 가서 검사 받아봐요. 정말 약 먹으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됐어.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나 정말 아무렇지 않고 건강해. 내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 얼마나 잘 챙겨 먹는데. 자기 관리 잘하잖아 나.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나아질 거야. 남편은 괜찮다며 웃으며 제 손을 잡았지만 정작 내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느낌이 심상찮아서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며 가게 핑계를 대며 병원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남편이 헷갈려하는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면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익숙한 손님들을 보고도 한참을 생각해야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멀뚱멀뚱 서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지? 익숙한데 당신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농담이죠?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낯섦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을 가다듬으며 애써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잠깐 그런 거겠죠? 그러나 내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기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병이 맞을까 봐서 말이죠.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필요가 아님을 진작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우겨서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만 했는데 남편의 몸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저는 남편을 병원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유감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치매 초기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주변에서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왜 이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까? 치매가 정말 맞나요? 치매에는 약이 없다던데. 치매를 최대한 늦추게 하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일단 드시면서 여러 가지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던 날, 나는 의사 앞에서 차분한 척했지만 속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보니 남편 역시 충격이 큰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치매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지킬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당신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요. 여보, 나 무서워. 내가 치매라니.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나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산 사람에게 치매가 뭐야? 그깟 치매 요새 아무것도 아니래요. 점점 발전하고 있고 신약도 개발하고 있고 당신한테 꼭 도움되는 치료법이 나올 테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당신한테 내가 있잖아. 남편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남편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굳건하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이니 지독한 병에 걸렸더라도 절대로 회피할 생각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치더라도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다독여주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쉽사리 그 사람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내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남편의 약을 챙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남편에게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 밥 줘. 배고파.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밥을 안 줘? 조금 전에 먹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래? 내가 먹었나? 아닌데. 안 먹었는데. 진짜 먹었나?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지만 나는 그 미소가 점점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리면서 남편을 수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가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한 덕에 나중에는 제법 매출이 잘 나오는 똘똘한 식당이었지만 남편이 절이 되니 더 이상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영업을 하면서도 가게를 일단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 치매 진단 받으면서부터 자식들이랑 잘 연락이 안 되던 때와 맞아떨어졌었는데 자식들은 그때 남편이 치매 걸린 것을 몰랐기에 그 상황이 의도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치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식들은 걱정이 되었던지 앞다투어 오겠다고 했고 저는 자식들을 기꺼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자식들은 모여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찾아왔고 남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자식들조차 잘 못 알아보니 이내 막내딸은 속상한 듯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며느리들도 도저히 남편의 상태를 지켜보지 못하겠던지 자리를 비웠고 아들들은 씁쓸하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장남이 제게 엎드려 절을 하며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치매 걸렸다 하면 다 모른 척 하실 텐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 곁 떠나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너는 나를 어떻게 본 거냐? 아버지와 같이 부부로 10년이 넘게 살았다. 같이 사는 의리가 있지. 짝꿍이 아프다고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나 살겠다고 떠나겠어. 아마 반대 상황이었어도 네 아버지는 나를 정성껏 간호했을 거다. 큰아들은 끄덕이며 그래도 감사하다 했고 덩달아 듣고 있던 딸 역시 내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네요. 그래도 자주 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럼아. 아버지 아프시니 니들이라도 자주 모습 보여드리면 병에 차도가 있지 않을까 싶다. 자주 찾아오거라. 그럼요, 그래야죠. 엄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힘 닿는 데까지 저희도 자식으로서 애쓸게요.
딸은 그렇게 약속하고 갔고 한동안 그 말처럼 아버지와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겼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도 비교적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 사는 터라 자주 올 수는 없었지만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홍삼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족한테 감사하다는 말은 넣어둬라. 하나도 힘들지 않아. 가족을 위한 일인데 내가 당연히 애써야지. 저는 이렇듯 자식들 앞에서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제 할 일이 있는데 아버지에만 목맬 수는 없으니 제가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이해했죠. 다만 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식당이기는 했습니다. 식당 일 또한 치매를 앓는 그를 돌보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가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일한답시고 도와준답시고 나왔지만 주문을 헷갈려 잘못 내보낼 때면 손님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고기 반찬 추가 안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처했지만 가끔은 손님들 앞에서 당황하는 그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썰물처럼 손님이 싹 빠져나간 후에야 갑자기 가게 문 앞에서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거기 서 있어요? 이리 와서 같이 있어요. 남편은 나를 돌아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빨리 더 많이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이러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게 가장 슬퍼. 저는 얼른 남편의 손을 잡아 의자로 데려가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쉬고 계세요. 쉬면 기억을 잊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늦을 거예요. 약도 먹고 있으니 나아질 거야. 저는 절망감에 무력해하는 남편을 달래주며 보필해 주었고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루하루 나빠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야말로 피가 말릴 지경이었지요. 희망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급기야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식들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심해지셨어요? 나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 스스로도 나아지리란 희망 고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빠지셔서 가끔 나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 남편의 딸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똑같이 저를 위로해 주더니만 제가 크게 동요하지 않자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 힘들다면 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엄마도 좀 한숨 돌려요. 치매는 보호자가 먼저 지친대요.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돌볼 수 있어. 네 아버지는 아무래도 나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편할 게 아닌가 싶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랑 혼인신고는 하셨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도 당황스러웠던지 그 사실을 처음 한 듯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얼떨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뭔가 들키지 말아야 할 걸 들킨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건 갑자기 왜 묻는 거야? 아니요. 저희는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혼인신고 한 줄 알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자식들이 안다 생각했을 때 기분이 뭔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평생 부인으로서 식당도 같이 운영하고 같은 집에 살며 병수발도 하고 있는데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인정을 못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해야지. 그래야 나도 책임감 생기고 그 사람도 이제는 괜찮을 거야. 글쎄요. 아버지가 지금 치매 상태인데 혼인신고를 하시겠다고요? 이제까지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미루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의사표현 못하는 한거불능의 치매 상태일 때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아들과 딸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조만간 다시 집에 들리겠다는 걸로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나와 그들의 관계는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무리 사실혼 관계이긴 하지만 저는 남편의 보호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를 지킬 수 없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치매 병수발 책임도 의무도 없다며 이제라도 그 사람 곁을 떠났을 테지만 그러기에는 그 사람과 부부로서 쌓은 신뢰와 사랑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는 게 맞았으나 허나 아들의 말 맞다나 치매 환자인 남편을 데려다가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히 하고 있을 때 그러자 남편의 차남과 딸이 내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남편의 짐을 뜬금없이 챙기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제가 아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차남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더 이상 어머니란 얘기도 없이 남대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는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여사님은 더 이상 저희 가족이래 신경 쓰지 마세요. 여사님? 지금 나더러 여사님이라고 했니?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인정 않으신 분을 제가 어떻게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뭐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고 어떻게 받아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작은 아들은 남편을 부축하며 나가려 했고 저는 그 앞을 가로막으며 대체 아버지를 어디로 모실 거냐고 묻자 작은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돌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요양병원이야? 저희 아버지이니만큼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치매 환자를 상대로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분 곁에 차마 아버지를 곁에 두기가 불안한 자식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남편의 딸은 훌쩍이며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사님께서 아버지를 돌봐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더 이상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여사님께서 아버지를 보호할 권한도 없으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충격과 공허함과 배신감까지 그 모든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관계를 가족이라 믿어왔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여행을 가고 아픈 날에는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우리 사이에 흐르는 정에서 우리가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내가 아버지를 돌봐준 것에 감사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타인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면회는 언제든 가능하시지만 중요한 결정은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손에 힘이 풀려 결국 남편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문 옆에 기대었습니다. 내가 그를 돌봐온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 나는 그가 아프다는 걸 처음 알았던 순간부터 병이 악화될 때까지 단 하루도 그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떠나야 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밤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나는 이제 남편 곁에 있을 수 없는 걸까?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 사람의 부인이 아니니까. 만약 남편의 상태가 나아진다면 이제라도 혼인신고를 할까? 아니면 지금도 옛날처럼 혼인신고를 거부할까?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 이리 생각하니 주룩 눈물이 흘렀습니다. 머지않아 남편의 자식들은 내가 그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그곳은 비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님 이름으로 된 집이 아니기도 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다른 데 가실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와서 갈 곳이 어디 있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사님 원래 사시던 곳 있으시잖아요.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살던 곳은 다 팔아서 너희 아버지 어려웠을 때 가게 인테리어 투자하고 네 아버지 빚 갚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네 아버지 안 계신다고 나더러 나가라고? 그건 아버지와의 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와 아무 상관 없으신데 아버지 집에 있기에는 염치가 없지 않나요? 염치가 없다고? 아니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졌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 구슬려서 혼인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사람이 내게 잘하는 것만으로도 됐다 싶어서 그게 내내 걸리기는 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했기에 제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 나한테 어머니라고 했던 자식들이 적반하장으로 내게 아버지와 상관없으니 나가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했던 자식들은 제게 쌍짓불을 지피며 당장에 나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내 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은 남편을 요양병원으로 빼돌리고 나와 갈라놓은 것이 상속에 관련된 부분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가게가 잘 되지 않았지만 제가 제 재산으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남편의 빚도 갚아주고 한동안 어려웠던 가게에 대한 생활비를 모두 책임을 졌었습니다. 자식들도 그걸 이제껏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서 그러는 것은 다 돈 때문이었겠지요. 돈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 남편은 제 도움으로 가게를 다시 살려 돈을 벌어서 저와 함께 다니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샀습니다. 워낙 검소한 사람이라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저 몰래 준비한 재산이 있었기에 저는 그 사람의 자식들을 마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살았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었어. 나는 단순히 여기에 얹혀 살던 사람이 아니야. 이 식당을 운영하며 아버지를 돌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니들이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건 도리가 아니다. 그 순간 남편의 딸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부라니요? 저희 아버지가 언제 여사님을 그렇게 생각했대요? 혼인신고 안 한 거 보면 몰라요? 아버지는 치매 걸리기 전부터 여사님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오히려 불편해하셨다고요. 남편의 아들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아줌마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도 걱정되고 저희가 편해서 냅뒀을 뿐이죠. 아줌마야말로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이제 와서 뭐라도 챙기려고 도리어 그 집에서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고 몸을 부들부들 떨자 기세를 몰아 남편의 딸이 팔짱을 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가 바본 줄 알아요? 여사님, 아니 아줌마랑 우리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내 행세를 하면서 뭘 얻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용히 정리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나. 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모를 꾹 참아내고 차곡차곡 담아서 생각을 했고 입술을 깨물며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나는 변호사 선임하고 이야기할 테니 니들도 마음대로 해보려무나.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니들은 날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내 권리를 더 찾아야겠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지 그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기가 막힌 듯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면 변호사 선임 운운하진 않았겠지요. 어디 해보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렇다고 아줌마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니들이 나를 하찮고 만만하게 여긴 모양인데 지렁이도 밟으면 얼마나 꿈틀대는지 한번 봐봐.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나오며 남편의 자식들과 등을 돌렸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누구보다 제 억울한 사연을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간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로펌에 소속된 곳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지만 듣기로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들었고 저를 누구보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재산에 관해서도 승소 가능합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셨던 식당의 기여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한 증거가 많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했고 식당 운영에 참여했으며 아버지를 돌보셨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저는 제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희망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남편 곁에서 제 전 재산을 부었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나올 수는 없었으니 나이든 저는 그것이 그야말로 희망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선생님이 생활비를 부담했거나 수입을 관리하셨다면 더 유리합니다. 또 증인이 있다면 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번 증거를 잘 모아볼게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변호사가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주변 가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 가게에 투자를 하고 기여를 했는지 남편이 허구한 날 제 자랑을 하는 바람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공동생활비를 냈던 통장 내역, 손님들이 내게 써준 감사 편지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함께 살아왔음을 증명해 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니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밖에 되질 않았고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당할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막막해지니 말이었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의 말 맞다나 승소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의 일부랑 남편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허나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그의 자녀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의 기여도를 인정했고 일부 재산 분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지만 그들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흥분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직 팔리지 않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딸이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뒤에는 그의 아들도 서 있었고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아빠 재산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요? 법이 미쳤나 보죠? 나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판결이 난 사안이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달라질 게 있어? 남편의 작은 아들은 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끝까지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탐낼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무심해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었나요?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다. 난 니들의 아버지를 사랑했고 니들을 사랑했지만 먼저 이렇게 나온 건 니들이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의미 없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다. 먼저 적반하장으로 나온 게 누군데. 저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딸이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랑 좋아하네. 재산 싸움 시작한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줌마가 혼인신고도 안 한 남남이기에 거기에 대한 적합한 결론을 내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딸의 어깨를 잡은 채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니들 나를 어떻게 대했을까? 내 존재 같은 건 치워버리려고 했겠지. 눈에 가시 같을 테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싸움 끌지 말고 주고받을 거 확실히 한 다음 다신 보지 말자꾸나. 그동안에 좋았던 추억마저 퇴색되기 전에. 니들도 나한테 이러는 거 인간적으로 도의가 아닌 거 알지 않니?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장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사님께 너무 모질게 대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법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니들이 나를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내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겠지. 하지만 나에게 법적으로 남이라고 했고 나한테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며 날 맨몸으로 내쫓지 않았니? 그래서 나도 내 몫을 찾아야 했던 거다. 이렇듯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그의 자녀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저는 항소든 뭐든 어떻게든 해보라고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자식들은 저에게 덤비지 않고 그렇게 순순히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모든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나도 그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진짜로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받은 재산으로 제 집도 장만하고 제 노후를 누리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잘 살고 있네요. 돌고 돌아온 제 삶이지만 한때나마 행복했던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나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여전히 행복한 상태이니 말이지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돈이 정말 무서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